새벽 3시 24평짜리 아파트에서 기묘한 소리가 들려왔어요. 상계동의 낡은 아파트 단지는 대부분 어르신들이 사는 아주 조용한 동네였죠. 하지만 그날 밤부터 65살 최순희 씨의 평온했던 일상에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순희 씨는 예전에 간호조무사로 일했었거든요. 평생을 남 돌보는 데에 바쳤지만 정작 자기 가족 앞에선 제대로 목소리 한번 못 내고 살았어요. 남편이 먼저 세상을 뜨고 혼자 지내던 그녀에게 아들 민준이가 같이 살자고 했을 때 순희 씨는 마음 한구석이 뜨끈해지는 걸 느꼈죠. 37살 아들은 고등학교 역사 선생님이었고 말수는 적어도 책임감 하나는 강한 아이였습니다. 며느리 윤지아는 34살, 온라인으로 필라테스를 가르치고 있었어요. 처음 봤을 때부터 참 상냥하고 헌신적인 모습이었죠. 시어머니인 순희 씨에게도 언제나 깍듯하게 인사하고 집안일도 똑 부러지게 해냈거든요. 순희 씨는 속으로 생각했어요. 아이고, 내 아들이 참 복도 많지. 저렇게 좋은 아가씨를 만났구나. 함께 산 지 2년이 지났습니다. 순희 씨는 어느덧 이 집에서 공기 같은 존재가 되어갔어요. 아침에 일어나 밥 차리고 빨래 개고 거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텔레비전을 보는 게 하루 일과였죠. 며느리 지아는 늘 생글생글 웃으며 인사했고 아들 민준이는 요즘 부쩍 피곤하다며 자기 방에 눕기 바빴어요. 최근엔 수면 장애에 피로감까지 겹쳐서 병가까지 내고 집에 머물고 있었죠. 어느 날 아침 같은 동 2층에 사는 영숙 아주머니가 순희 씨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걸어왔어요. 순희 씨, 혹시 밤에 무슨 이상한 소리 못 들었어요? 새벽마다 순희 씨네 집에서 소리가 좀 나더라고. 순희 씨는 당황해서 애써 웃어넘겼어요. 어머, 무슨 소리요? 우리 집은 조용하기만 한데. 글쎄, 뭔가 끼익끼익거리는 소리도 나고. 아, 젊은 부부가 있으니 그런 건가 싶기도 하고. 영숙 아주머니의 말에 순희 씨는 얼굴이 화끈 달아올랐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 작은 의심이 싹 텄습니다. 정말 그런 소리가 난다고? 나는 왜 한 번도 못 들었을까? 그날 밤부터 순희 씨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가만히 귀를 기울이고 누워있는데 정말로 새벽 3시쯤 되자 어디선가 희미한 소리가 들려왔어요. 처음엔 바람 소리인가 싶었지만 소리는 점점 더 또렷해졌습니다. 마치 누군가 무언가를 억지로 짓누르는 듯한 그런 소리였죠. 순희 씨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심장이 쿵쿵쿵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죠. 혹시 아들 부부에게 무슨 일이라도 생긴 건 아닐까? 하지만 동시에 아들 내외의 사생활을 엿듣는 것 같아 죄책감이 들었어요. 그녀는 베개로 귀를 꼭 막고 억지로 잠을 청했지만 그 소리는 계속 귓가를 파고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순희 씨는 며느리 지아의 얼굴을 유심히 살폈어요. 평소와 똑같이 밝고 상냥한 얼굴이었습니다. 아들 민준이 역시 별다를 게 없어 보였죠. 아이고, 내가 너무 예민한가. 순희 씨는 스스로를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날 밤에도 또 그 다음 날 밤에도 정확히 같은 시간에 똑같은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제 순희 씨는 확신했어요. 이 집에서 분명 무언가 잘못된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띠링.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시간은 새벽 3시 10분. 잠에서 깬 순희 씨는 핸드폰 화면을 확인했어요. 거실에 달아둔 CCTV 앱에서 움직임 감지 알림이 와 있었죠. 처음엔 그냥 무시하려 했어요. 다 큰 아들 부부가 새벽에 뭘 하든 그걸 훔쳐보는 건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했으니까요. 하지만 며칠째 계속되는 저 기묘한 소리의 정체가 너무나도 궁금했습니다. 순희 씨는 CCTV 알림이 울릴 때마다 갈등했어요. 이걸 봐야 하나, 말아야 하나? 결국 그녀는 치솟는 호기심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거실 천장에 CCTV는 두 부부의 방문을 동시에 비추는 위치에 있었어요. 순희 씨가 처음 영상을 재생했을 때 화면은 어둡고 흐릿했습니다. 적외선 모드로 녹화되어 겨우 윤곽만 알아볼 수 있었죠. 하지만 곧 순희 씨는 소름 돋는 장면을 발견했습니다. 아들 부부의 방문 틈으로 누군가의 실루엣이 보였어요. 하나의 그림자는 침대에 누워있는 듯했고 다른 그림자는 그 위에서 무언가를 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순희 씨는 얼굴이 확 붉어졌어요. 아이고, 내가 지금 뭘 보는 거야. 그녀는 서둘러 화면을 끄려 했어요.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아래쪽 그림자, 그러니까 침대에 누워있는 사람이 정말 미동도 하지 않는 겁니다. 보통 부부가 사랑을 나눌 땐 양쪽 다 움직이는 게 정상이잖아요.
하지만 영상 속에서는 오직 한 사람만 위에서 아래를 짓누르듯 격렬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순희 씨는 덜컥 불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혹시 민준이한테 무슨 일이 있는 건가? 하지만 동시에 자신이 너무 과민 반응하는 건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며느리 지아는 워낙 조용하고 차분한 성격이니까 그럴 때도 조용할 수 있겠지 하고요. 다음날 아침 순희 씨는 아들 민준이의 얼굴을 자세히 살폈어요. 평소보다 더 헬쑥해 보이고 안색도 좋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민준이는 원래 최근 들어 몸이 안 좋았으니 그러려니 했죠. 민준아, 몸은 좀 괜찮아? 순희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네, 엄마. 그냥 좀 피곤해서요. 민준이가 힘없이 대답했어요. 옆에 있던 지아가 웃으며 거들었습니다. 어머님, 요즘 환절기라 그런가 봐요. 푹 쉬라고 했는데 통 잠을 못 주무셔서. 순희 씨는 지아의 말을 들으며 또 다른 의문이 생겼어요. 민준이가 잠을 못 잔다고? 그럼 새벽에 들리는 그 소리는 대체 뭐지? 잠 못 드는 사람이 그런 행위를 할 수 있을까? 그날 밤에도 어김없이 CCTV 알림이 울렸습니다. 이번엔 순희 씨가 좀 더 눈을 크게 뜨고 영상을 관찰했어요. 그리고 더욱 충격적인 것을 발견했습니다. 위쪽 실루엣의 손이 아래쪽 실루엣의 얼굴 근처에 가 있었고 아래쪽 사람은 정말로 단 한 번도 움직이지 않았어요. 순희 씨의 심장이 바닥까지 떨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이건 정상적인 부부관계가 아니야. 무언가 단단히 잘못됐어. 그녀는 영상을 다시 돌려보려 했지만 이상하게도 파일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저장 용량 때문에 자동으로 지워진 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 알 수가 없었죠. 순희 씨는 그날 밤 한숨도 잘 수 없었습니다. 머릿속에 온갖 끔찍한 상상들이 떠나지 않았어요. 혹시 민준이가 아픈 건가? 아니, 설마 지아가 민준이를 해치고 있는 건 아닐까? 하지만 이런 생각들이 너무 극단적이라는 걸 스스로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순희 씨는 며느리 박지아의 행동을 하나하나 유심히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을 지켜보자 그녀는 지아의 일상에서 기묘한 패턴을 발견했어요. 지아가 부엌에서 칼을 잡는 손놀림은 너무나도 정확하고 기계적이었습니다. 마치 수술을 집도하는 의사처럼 한치의 오차도 없었죠. 채소를 써는 크기도 늘 일정했고 칼을 내려놓는 위치도 언제나 똑같았어요. 빨래를 개는 순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반드시 속옷부터 시작해서 양말로 끝나는 절대로 변하지 않는 순서를 고집했죠. 처음엔 그저 지아가 깔끔하고 체계적인 성격이라고만 생각했어요. 하지만 며칠을 지켜보니 그 정도가 지나쳤습니다. 마치 잘 짜인 프로그램대로 움직이는 로봇 같았어요. 그리고 지아는 아들 민준이를 대할 때 유독 다른 모습을 보였습니다. 민준이가 조금이라도 다른 곳을 보거나 다른 행동을 하려고 하면 지아는 즉시 그의 시선을 자신에게로 돌렸어요. 마치 민준이의 모든 것을 감시하고 통제하는 것 같았죠. 어느 날 저녁, 순희 씨는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어요. 민준이와 지아도 함께 있었는데 민준이가 화장실에 가려고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그 순간 지아도 벌떡 일어나더니 나도 같이 갈게 라고 말했어요. 민준이가 당황하며 나 혼자 갈 수 있어 라고 했지만 지아는 웃으면서도 단호하게 남편을 따라 나섰습니다. 순희 씨는 그 모습을 보며 등골이 오싹해지는 걸 느꼈어요. 부부 사이에도 숨쉴 공간은 필요한 법인데 지아는 민준이에게서 단 한 발짝도 떨어지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에도 어김없이 CCTV 알림이 왔어요. 이번에는 순희 씨가 즉시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죠. 화면 속에서 지아는 민준이의 얼굴에 손을 대고 있었어요. 입부분에 무언가를 가져다 대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민준이는 전혀 움직이지 않았고 오직 지아만이 계속해서 무언가를 하고 있었어요. 그 모습은 결코 정상적인 부부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순희 씨의 심장이 터질 것만 같았어요. 이건 분명 범죄야. 그녀는 당장 112에 신고하려 했어요. 하지만 바로 그 순간 화면 속의 지아가 CCTV를 정확히 올려다보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자신이 감시당하고 있다는 걸 안다는 듯이요. 다음 날 아침 순희 씨는 떨리는 손으로 CCTV 앱을 확인했어요. 그런데 어젯밤 영상이 모두 사라져 있었습니다. 자동 삭제되기엔 아직 시간이 한참 남았는데도 말이죠. 지아야, 혹시 CCTV 설정 만진 적 있니?
순희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지아는 너무나 평온한 얼굴로 대답했어요. 아니요, 어머님. 왜 그러세요? 아니, 그냥 영상이 자꾸 지워져서. 아마 저장 공간이 부족해서 그런가 봐요. 제가 이따 한번 확인해 볼게요. 지아의 대답은 너무나 자연스러웠지만 순희 씨는 직감했어요. 저건 거짓말이다. 그날 오후 순희 씨는 민준이와 단둘이 이야기할 기회를 엿봤어요. 하지만 지아는 그림자처럼 항상 근처에 있었고 아들 민준이는 너무나 무기력한 상태였습니다. 마치 영혼이 빠져나간 사람처럼 멍하니 있었죠. 순희 씨는 아들의 팔을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그리고 아주 작은 바늘 자국들을 여러 개 발견했습니다. 마치 주사를 맞은 흔적처럼 보였어요. 민준아, 팔에 이게 다 뭐니? 순희 씨가 물었습니다. 민준이는 자기 팔을 내려다보더니 멍한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모르겠어요. 언제 생긴 건지. 바로 그 순간 지아가 다가왔습니다. 아, 그거요, 어머님? 요즘 민준 씨가 잠을 잘 못 자서 수면 유도 주사를 맞고 있어요. 병원에서 처방받은 거예요. 순희 씨는 의심스러웠지만 더는 묻지 못했어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지아가 내 아들에게 무언가 끔찍한 짓을 하고 있다고. 그날 밤 순희 씨는 잠들지 않고 기다렸습니다. 새벽 3시가 되자 예상대로 CCTV 알림이 왔어요. 이번에는 실시간으로 지켜봤습니다. 화면 속에서 지아는 민준이의 얼굴을 손으로 틀어막고 있었어요. 민준이가 숨을 쉬려고 버둥거리는 것 같았지만 지아는 더욱 강하게 짓눌렀습니다. 안 돼. 순희 씨는 소리를 지르며 방으로 뛰쳐나가려 했어요. 하지만 그 순간 영상이 뚝 끊겼습니다. 누군가 CCTV 전원을 내려버린 거였죠. 순희 씨는 과거를 떠올리기 시작했습니다. 민준이가 결혼 전에 아주 힘든 연애를 했던 일을요. 그때 민준이는 한 여자와 사귀고 있었는데 그 여자를 임신시켜 놓고 갑자기 이별을 통보했었어요. 민준이가 순희 씨에게 그 이야기를 털어놓았을 때 그는 엄청난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었죠. 엄마, 나 정말 나쁜 놈인 것 같아. 그 애 혼자서 얼마나 힘들까. 민준이는 눈물을 뚝뚝 흘리며 말했었습니다.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여자가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자살이었다고 했습니다. 민준이는 그 소식을 듣고 며칠 동안 식음을 전폐했었죠. 순희 씨는 그때를 생각하며 혼잣말을 했어요. 그 불쌍한 아가씨, 오죽 힘들었으면.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 시기와 며느리 지아가 민준이와 만나기 시작한 시기가 거의 겹친다는 점이었어요. 민준이는 그 여자가 죽은 지 불과 몇 달 만에 지아를 만났고 1년도 채 되지 않아 결혼했습니다. 순희 씨는 지아의 과거에 대해 아는 것이 거의 없었어요. 지아는 자신의 가족이나 과거에 대해 입을 꾹 닫았거든요. 그저 어려운 환경에서 외롭게 자랐다는 것 정도만 알고 있었죠. 어느 날 저녁, 순희 씨는 용기를 내어 지아에게 물어봤어요. 지아야, 너 우리 민준이 만나기 전에는 어떻게 살았니? 지아는 하던 일을 잠시 멈추더니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별로 할 얘기가 없어요, 어머님. 그래도 가족은 있을 거 아니니? 가족이라고 할 만한 사람은 없어요. 어릴 때부터 혼자 지냈거든요. 지아의 목소리에는 어떤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어요. 마치 남의 이야기를 하듯이 담담했죠. 혼자서 많이 힘들었겠구나. 힘들다고 생각해 본 적은 없어요. 그냥 살아야 했으니까요. 순희 씨는 지아의 대답에서 섬뜩함을 느꼈어요. 보통 사람이라면 힘든 과거를 이야기할 때 감정이 드러나기 마련인데 지아는 너무나도 무미건조했습니다. 며칠 후 순희 씨는 우연히 지아가 민준이와 이야기하는 것을 엿들었어요. 민준 씨, 나 절대 떠나면 안 돼. 무슨 소리야? 왜 갑자기 그런 말을 해? 약속해. 절대로 놔버리지 않겠다고. 지아야,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그냥 약속해줘.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말고 나만 보겠다고. 민준이는 당황스러워하며 대답했어요. 알았어. 그런 생각 안 할게. 순희 씨는 그 대화를 들으며 소름이 쫙 돋았습니다. 지아의 목소리에는 절박함과 동시에 무서운 집착이 서려 있었어요. 그날 밤 지아가 순희 씨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어머님은 모르실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을 다른 사람한테 뺏기는 기분이 어떤 건지. 예, 그게 무슨 소리니? 사랑은 소유예요. 온전히 내 것으로 만들어야 그게 진짜 사랑인 거예요.
순희 씨는 지아의 말에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그 말 속에는 정상적인 사랑이 아닌 뒤틀린 광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지아야, 사랑은 소유가 아니란다. 서로를 존중하고 아껴주는 거지. 지아는 비웃었어요. 하지만 그 웃음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어머님도 민준 씨를 사랑하시잖아요. 그런데 저한테 뺏기셨잖아요. 그게 어떤 기분인지 아세요? 순희 씨는 할 말을 잃었어요. 지아가 자신을 경쟁자로 여기고 있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나는 민준이 엄마야. 그건 다른 종류의 사랑이지. 사랑은 다 똑같은 사랑이에요. 종류가 다를 게 뭐가 있어요? 그 순간 순희 씨는 확신했습니다. 지아는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그녀는 민준이를 자신의 소유물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순희 씨는 민준이를 임신시켰던 그 여자와 며느리 지아가 혹시 동일 인물은 아닐까 하는 끔찍한 의심이 들었어요. 시기적으로도 맞아떨어졌고 자신의 과거를 필사적으로 숨기는 지아의 태도도 의심스러웠습니다. 만약 그게 사실이라면 지아는 자신을 버린 민준이에게 복수하고 있는 걸까? 아니면 다시는 떠나지 못하도록 올가매고 있는 걸까? 순희 씨는 확신했습니다. 지아는 민준이를 서서히 죽이고 있었어요. 매일 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순희 씨는 아들 민준이와 단둘이 이야기할 기회를 만들려고 애썼습니다. 하지만 지아는 항상 그림자처럼 붙어 다니며 민준이를 혼자 두는 법이 없었어요. 완벽하게 감시하고 있었죠. 어느 날 오후 지아가 잠시 장을 보러 나간 틈을 타 순희 씨는 민준에게 다가갔어요. 민준아, 엄마랑 얘기 좀 하자. 민준이는 소파에 비스듬히 누워 있었습니다. 예전의 활기찬 모습은 온데간데였고 마치 영혼이 빠져나간 사람처럼 멍한 눈으로 허공을 보고 있었어요. 민준아, 너 요즘 도대체 어떻게 지내는 거니? 엄마가 보기엔 너무 안 좋아 보여. 민준이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순희 씨를 바라봤어요. 그의 눈은 흐리멍덩했고 초점조차 맞지 않았습니다. 괜찮아요, 엄마. 그냥 좀 피곤해서. 병원에는 가봤어? 이렇게 계속 피곤한 건 분명 문제가 있는 거야. 지아가 병원에 데려다 줘요. 수면 주사도 맞고 있고요. 순희 씨는 아들의 대답에서 깊은 절망감을 느꼈어요. 아들은 이미 지아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민준아, 혹시 지아가 너한테 이상한 짓 하는 거 아니니? 그 말을 듣자 민준이는 갑자기 경계하는 눈빛을 보였어요. 무슨 말씀이세요? 지아는 날 사랑해요. 사랑하는 게 이상하다는 게 아니야. 하지만 널 아프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 지아는 저를 아프게 하지 않아요. 오히려 저를 보호해주고 있어요. 아들의 말을 들으며 순희 씨는 가슴이 무너져 내렸어요. 민준이는 자신이 어떤 상황에 처해 있는지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순희 씨는 민준이를 데리고 직접 병원에 가려고 했어요. 민준아, 엄마랑 병원 가자. 제대로 검사 한번 받아봐야겠어. 하지만 지아가 즉시 막아섰습니다. 어머님, 괜찮아요. 제가 이미 좋은 병원 알아봤고 민준 씨 거기서 잘 치료받고 있어요. 그래도 다른 병원에서도 한번. 정말 괜찮다니까요. 그리고 민준 씨도 지금 병원 가고 싶어 하지 않잖아요. 실제로 민준이는 고개를 저으며 피곤해요. 라고 중얼거렸어요. 순희 씨는 속이 터질 것 같았지만 억지로 끌고 갈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 굳게 결심했어요. 오늘 밤 또다시 무슨 일이 벌어지면 그땐 무조건 119에 신고하겠다고. 새벽 3시가 되었습니다. 예상대로 CCTV 알림이 울렸어요. 이번에는 소리가 달랐습니다. 훨씬 더 급박하고 절망적인 소리였어요. 순희 씨는 즉시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정말로 끔찍한 장면을 봤어요. 민준이가 침대에서 심하게 발버둥 치고 있었고 지아는 그런 아들을 온몸으로 억누르고 있었습니다. 순희 씨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그녀는 그대로 방문을 향해 뛰어갔습니다.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순희 씨가 소리치며 문을 활짝 열었어요. 그 순간 그녀가 본 것은 평생 잊을 수 없는 지옥도였습니다. 민준이는 침대에 손목과 발목이 밧줄로 묶여 있었고 지아는 그 위에 올라타 아들의 목을 잇는 힘껏 조르고 있었어요. 민준이의 얼굴은 새파랗게 질려 있었고 숨을 쉬지 못해 고통스럽게 몸부림치고 있었습니다. 지아는 마치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그런 남편을 차갑게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지아야, 당장 그 손 안 떼? 지아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순희 씨를 바라봤습니다. 그 순간 순희 씨는
지아의 눈에서 완전히 다른 사람을 봤어요. 평소에 상냥하고 헌신적인 며느리가 아닌 차갑고 섬뜩한 괴물을 봤습니다. 어머님 방해하지 마세요. 지아의 목소리는 소름 끼치도록 평온했어요. 너 미쳤니? 지금 민준이 죽이려는 거야? 죽이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거예요. 순희 씨는 즉시 민준이에게 달려가 밧줄을 풀려고 했어요. 하지만 지아가 그녀를 거칠게 밀쳐냈습니다. 건드리지 마세요. 이 사람은 이제 제 거예요. 순희 씨는 바닥에 나뒹굴었지만 곧바로 일어나 119에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우리 집에? 우리 아들이? 하지만 지아가 쏜살같이 달려와 핸드폰을 빼앗아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핸드폰은 산산조각이 났어요. 민준이의 움직임이 점점 잦아들고 있었습니다. 순희 씨는 절망적인 마음으로 아들을 살리려 했지만 지아는 계속해서 그녀를 막아섰어요. 제발, 제발 그만해. 제발. 순희 씨가 울부짖었습니다. 하지만 지아는 오히려 더 강하게 민준이의 목을 조르기 시작했어요. 마치 순희 씨의 방해에 화가 난 것처럼. 순희 씨가 악을 썼습니다. 미친년. 넌 지금 사람을 죽이고 있어. 하지만 지아는 평온한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민준 씨가 날 떠나려고 했어요. 또 다른 여자를 마음에 품었거든요. 그러면 안 되죠. 이번엔 절대로 놓칠 수 없어요. 순희 씨는 지아의 말에 경악했습니다. 지아가 말하는 다른 여자가 혹시 시어머니인 자신을 의미하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아는 시어머니까지도 사랑의 경쟁자로 여기고 있었던 겁니다. 지아야, 정신 차려. 민준이는 내 아들이야. 거짓말. 민준 씨는 항상 어머님 생각만 해요. 나보다 어머님을 더 사랑하고 있다고요. 지아의 목소리에는 질투와 분노가 가득했어요. 그녀는 아들의 목을 더욱 강하게 조르기 시작했습니다. 민준이의 얼굴은 이미 시퍼렇게 변해 있었어요. 그의 눈은 절망적으로 엄마를 향해 있었지만 점점 초점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순희 씨는 미친 듯이 지아를 밀쳐내려 했지만 지아는 생각보다 힘이 셌어요. 온라인 필라테스 강사라는 직업이 빈말은 아니었죠. 지아야, 제발. 우리 민준이 죽어가고 있잖아. 죽는 게 아니에요. 이제 진짜로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아무도 방해할 수 없는 곳에서 영원히 함께 할 거예요. 지아의 말을 들으며 순희 씨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지아는 정말로 아들을 죽이려 하고 있었고 그것을 진정한 사랑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순희 씨는 필사적으로 방 밖으로 뛰쳐나가려 했어요. 이웃에게라도 도움을 요청하려 했지만 지아가 문을 잠가버렸습니다. 아무도 방해 못해요. 우리는 이제 영원히 함께 할 거니까. 순희 씨는 온몸으로 문을 두드리며 소리쳤어요.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하지만 낡은 아파트의 방음은 생각보다 좋았고 깊은 새벽이라 이웃들은 모두 잠들어 있었어요. 민준이는 이미 움직이지 않고 있었습니다. 숨을 쉬는지조차 확실하지 않을 정도였어요. 순희 씨는 절망적인 마음으로 아들에게 달려갔습니다. 민준아, 민준아. 그녀는 아들의 얼굴을 두드리며 깨우려 했어요. 하지만 아들은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지아는 침착하게 아들에게서 손을 떼더니 말했어요. 이제 끝났어요. 민준 씨는 이제 온전히 내 것이에요. 아무도 빼앗아갈 수 없어요. 순희 씨는 아들의 맥박을 확인해 봤어요. 간신히 아주 약하게 뛰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전직 간호조무사의 경험을 살려 즉시 인공호흡을 시도했어요. 하지만 지아가 그녀를 다시 밀쳐냈습니다. 건드리지 마세요. 이제 민준 씨에게 손댈 수 있는 사람은 저뿐이에요. 순희 씨는 눈물을 흘리며 애원했어요. 제발, 제발 우리 아들 좀 살려줘. 나한텐 민준이가 전부야. 저한테도 민준 씨가 전부예요. 그런데 어머님이 자꾸 방해하시잖아요. 바로 그 순간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어요. 아마도 이웃 중 누군가가 신고한 모양이었습니다. 순희 씨는 희망을 느꼈어요. 하지만 지아는 전혀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욱 차분해지는 것 같았어요. 괜찮아요. 이미 늦었어요. 민준 씨는 이제 아무 데도 갈 수 없어요. 순희 씨는 지아의 말에 절망했어요. 혹시 정말로 너무 늦어버린 걸까? 경찰들이 문을 세게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입니다. 문 여세요. 순희 씨는 온 힘을 다해 소리쳤어요. 여기요, 도와주세요. 우리 아들이 죽어가요. 하지만 지아는 여전히 침착했습니다. 그녀는 민준이에게 다가가더니
그의 얼굴에 깊게 입을 맞췄어요. 마치 마지막 인사를 하듯이 이제 우리는 영원히 함께야. 민준 씨. 경찰들이 문을 부수고 들어왔습니다. 구급대원들도 함께였어요. 순희 씨는 울부짖으며 그들에게 달려갔습니다. 빨리요, 우리 아들이. 우리 아들이. 구급대원들이 즉시 민준이에게 달려가 맥박을 확인하고 산소 마스크를 씌우며 심폐소생술을 시작했습니다. 아들은 여전히 의식이 없었고 숨도 거의 쉬지 않고 있었어요. 지아는 경찰들에게 조용히 체포당했습니다. 그녀는 조금도 저항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모든 것을 잃었다는 듯 만족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왜 이런 짓을 했습니까? 경찰이 물었어요. 지아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사랑했거든요. 진짜로. 사랑했어요. 응. 이게 사랑입니까? 사람을 죽이려 한 게 사랑이라고요? 네, 사랑이에요. 이제 민준 씨는 아무 데도 못 가요. 영원히 제 곁에 있을 거예요. 순희 씨는 지아의 말을 들으며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마지막 순간까지도 저 악마는 자신이 한 짓을 사랑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구급대원이 순희 씨에게 말했어요. 어머님, 지금 바로 병원으로 이송합니다. 상태가 위중하니 같이 타셔야 합니다. 순희 씨는 구급차에 올라탔어요. 아들은 온갖 기계 장치에 연결되어 있었고 구급대원들은 계속해서 응급처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병원으로 가는 내내 순희 씨는 아들의 손을 붙잡고 기도했어요. 제발, 제발 사람만 다오. 엄마가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 병원에 도착한 후 민준이는 즉시 응급실로 실려 들어갔어요. 의사들이 온갖 검사를 진행했지만 결과는 절망적이었습니다. 장기간 산소 공급이 중단되었습니다. 안타깝지만 뇌사 상태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순희 씨는 그 말을 듣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뇌사라니요? 그럼 우리 아들 다시는 못 깨어나는 건가요? 아직 포기하긴 이릅니다. 기적이 일어날 수도 있으니까요. 의사의 위로에도 불구하고 순희 씨는 깊은 절망감에 빠졌어요. 평생을 남을 돌보며 살아왔는데 정작 가장 소중한 내 아들 하나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이 그녀를 짓눌렀습니다. 며칠 후 지아의 정신감정 결과가 나왔어요. 중증 정신질환 판정을 받아 치료감호소에 수용되었습니다. 지아는 끝까지 자신이 한 모든 행동이 사랑이었다고 주장했다고 해요. 수사 과정에서 지아의 과거가 모두 밝혀졌습니다. 그녀는 정말로 민준이가 과거에 임신시켰던 그 여자였습니다. 자살로 위장한 후 신분을 완전히 바꾸어 복수를 위해 민준이에게 접근했던 거였죠. 순희 씨는 그 사실을 알고 또 한 번 충격에 빠졌어요. 지아는 무려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치밀하게 복수를 계획하고 실행했던 겁니다. 아들을 자신과 똑같은 절망의 구렁텅이로 끌어내리기 위해서요. 하지만 이제 와서 진실을 안다고 한들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아들은 이미 의식 없이 병원 침대에 누워 있었고 언제 깨어날지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순희 씨는 매일 병원에 가서 아들 곁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속으로 몇 번이고 다짐했어요. 내 아들 민준이가 깨어날 때까지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다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민준이는 여전히 의식을 찾지 못한 채 생명 유지 장치에 의존해 겨우 숨만 쉬고 있었어요. 의사들은 희망적인 말을 해주려 애썼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가능성은 점점 희박해져 갔습니다. 뇌파 검사 결과도 좋지 않았고 자발적인 호흡도 거의 없었죠. 순희 씨는 매일같이 아들의 손을 잡고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민준아, 엄마 여기 있어. 얼른 일어나야지. 엄마가 우리 아들 좋아하는 갈비찜 해줄게. 응? 하지만 민준이는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저 차가운 기계의 도움으로 숨만 쉴 뿐이었어요. 지아는 치료 감호소에서 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가끔 순희 씨에게 편지를 보내왔는데 내용은 항상 똑같았어요. 민준 씨를 너무나 사랑한다는 말, 그리고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라는 섬뜩한 믿음. 순희 씨는 그 편지들을 읽을 때마다 온몸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지아는 아직도 자신이 저지른 짓을 조금도 후회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순희 씨는 병실 의자에서 깜빡 졸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띠링 핸드폰이 진동했습니다. CCTV 앱에서 온 알림이었어요. 순희 씨는 깜짝 놀라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집에서 움직임이 감지되었다는 알림이었죠. 아니, 집에는 아무도 없을 텐데. 그녀는 실시간 영상을 확인해 봤어요. 화면은 어둡고 고요했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순희 씨는 이상하다고 생각하며 영상을 끄려 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화면 한 구석에서 무언가 스윽 하고 움직이는 것 같았습니다. 자세히 보니 부부의 방문 앞에 누군가 그림자처럼 서 있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너무 어둡고 희미해서 정확히 분간할 수는 없었습니다. 순희 씨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기 시작했어요. 설마 지아가 탈출한 건가? 하지만 그럴 리는 없었어요. 치료감호소는 보안이 삼엄한 곳이었으니까요. 그렇다면 도둑? 아니면 대체 누구지? 순희 씨는 경찰에 신고하려 했어요. 하지만 바로 그 순간 곁에 누워있던 아들 민준이의 손가락이 살짝 움직이는 것 같았습니다. 민준아, 민준아. 순희 씨가 급히 아들에게 다가갔어요. 하지만 아들은 여전히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아마 헛것을 본 모양이었어요. 다시 핸드폰을 확인해 보니 집의 영상은 언제 그랬냐는 듯 평온해져 있었어요. 아무도 없는 조용한 집이었습니다. 순희 씨는 한숨을 쉬었어요. 아마 내가 너무 예민해져서 헛것을 본 모양이야. 하지만 그 순간 핸드폰 화면이 번쩍이며 새로운 알림이 떴습니다. 움직임 감지된 부부방. 순희 씨는 급히 영상을 확인했습니다. 이번에는 분명히 누군가 있었어요. 부부방 안 침대 위에 누군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지아가 민준이를 기다리고 있는 것만 같았어요. 하지만 지아는 치료감호소에 있고 민준이는 지금 여기 내 옆에 누워 있는데 순희 씨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혹시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이 현실이 아닌 걸까? 아니면 정말로 이 집에 무언가 초자연적인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 그녀는 간호사를 불러 CCTV 영상을 보여주려 했어요. 하지만 간호사가 왔을 때는 이미 화면이 다시 평온한 상태로 돌아가 있었습니다. 어머님, 아무것도 없는데요. 간호사가 말했어요. 순희 씨는 당황했어요. 아니야, 분명히 뭔가 있었는데. 그날 밤 순희 씨는 한숨도 잠들지 못했어요. 계속해서 핸드폰을 확인했지만 더 이상의 알림은 오지 않았습니다. 새벽 3시가 되었습니다. 순희 씨는 처음으로 완전한 고요함을 느꼈습니다. 그동안 매일 밤 그녀를 괴롭혔던 기묘한 소리들이 마법처럼 사라진 거였어요. 하지만 그 평온함도 잠시였습니다. 띠링. 핸드폰이 다시 진동했고 새로운 알림이 떴어요. 움직임 감지됨. 부부방. 순희 씨는 떨리는 손으로 화면을 확인했어요. 그리고 그 순간 그녀는 평생 잊을 수 없는 것을 보고야 말았습니다. 화면 속에 아들 민준이가 혼자 침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의식을 잃은 채 병원에 누워 있어야 할 아들이 상계동의 낡은 아파트, 그 집에서 화면 너머의 엄마를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민준이는 순희 씨를 향해 천천히 손을 뻗었어요. 마치 도와달라고 말하는 것처럼. 순희 씨는 비명을 지르며 곁에 누워있는 아들을 확인했어요. 아들은 여전히 병원 침대에 미동도 없이 누워 생명유지 장치에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화면 속의 저 아들은 대체 누구일까요? 순희 씨는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 모든 악몽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